거기 첫 쪽 맨 밑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거기 안 읽을 줄 아지, 그죠?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고르기아스 한 사람이 그 회의적 주장을 세 가지 명조로 압축해서 한 연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지금 저자에 따르면 한 2000년 지난 후 말이죠. 또 한 사람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바로 이 문제에 깊이 고민하였단 말이죠. 적어도 회의의 근거, 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가 말이죠. 근거를 제시하는 구체적 사례로는 그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해서 회의하게 되는가 말이죠. 우리가 데카르트의 논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빈번하게 우리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각형의 답도 멀리서 보면 둥글게 보인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무엇인가를 듣거나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는 단 음식도 이따금 쓰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책상과 마이크와 밝은 전등이 내 주위에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이런 식의 반성은 그 장자 호전몽이라고 아시죠? 예. 예, 나비.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꿈속에서 말이죠. 이미 데카르트보다 훨씬 전에 했던 이런 그런 반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다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조금 더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손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리라 여겨지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나 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단된 후에 한동안 이미 없어진 손이나 발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현대학은 이런 종류의 많은 논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 환자의 눈에 충격을 주고 말이죠. 그러 하여금 실제로 있지도 않은 빛을 보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의 육체마저도 하나의 가상이거나 꿈일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상식적인 얘기죠. 오늘은. 자, 그런데 적어도 수학과 관련된 진리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각은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으나 지성은 확실하게 그 대상을 파악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쉽사리 논박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계산을 잘못하는 수가 있으며 이런 일은 실로 위대한 수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꿈속에서 계산을 하다가 틀리고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성도 감각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감각, 지성 모두 다 회의를 넘어서는데 적절한 통로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데카르트는 자신의 자기 자신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였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말이죠. 내가 만일 기만당하고 있다면 속고 있다면 말이죠.
나는 그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고하기 위해서는 의심한다거나 속는다는 것도 분명히 사고 행위의 일종인데 말이죠. 사고하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그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있다 말이죠. 라는 유명한 명제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또한 이로부터 그는 더 나아가서는 다소 까다로운 지적 기교를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물들 또한 존재한다.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앞에 지금 막 읽은 마지막 문단 전에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제 쭉 나열했어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 데카르트가 하는 마지막 문단, 우리가 방금 읽은 마지막 문단,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있다. 그 문장, 이것도 뭐 여러분 중에는 뭐 조그만 이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몇 차례 걸쳐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 데카르트는 회의하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초부터 뭐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한 지식이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확실한 지식이 가능한지 그건 여기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확실하냐니까 데카르트가 보기에 확실한 건 뭐냐니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있어야 된다 말이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 있다. 이거 나가 있다 말이죠. 나가 있다. 이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하면 이로부터 무엇이 더 확실해지게 돼? 당장 이로부터 뭔가 연역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 나만 있는 것이 확실히 그 다음 뭐 어째? 이거는 아마 어쩌면 고르기아스도 자신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했지만 그 자신이 있다는 건 확실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그 의심의 먹구름을 걷어낼 거냐 말이죠.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다소 무슨 까다로운 기교를 통해서 그렇게 썼나요? 다음 그 문단의 마지막 중간쯤에 다소 까다로운 지적인 기교를 통해서 이제 외부 세계가 있다, 뭐 사물들도 있다, 나의 신체도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기술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하나의 그야말로 기교를 부립니다. 나는 있다. 이게 확실하단 말이죠. 이 확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분명히 하면 클리어하고 명석하고 분명하게 내 앞에 주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는다. 그 안에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다. 판명하다. 영어로 해서 클리어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명석하다, 판명하다. 혼동이 없다 이 말이죠. distinct. 잘 구별된다. 얘기죠. 이렇게 두 마디를 써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임을 우리는 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인데, 그러면 하나의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명석하고 판명하다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명석하고 판명하게 파악되는 건 참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는 게 진리인데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명석하고 판명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는 명석하고 판명한 성격을 갖고 나에게 주어지면 그건 진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납득됐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기준은 명석판명이 되는 겁니다. 명석판명한 것은 진리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 밖을 쳐다봐. 이거 나는 사고하는 나이고, 나 밖으로 외부 세계, 바깥 세계 말이죠. 나 의식의 밖의 세계. 들어봐요. 여기 이 세계에서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명석판명한 게 뭘까? 밀랍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밀랍. 뭐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닌데 그 뭐 꼴벌이 모으는 거죠. 밀랍. 이게 온도에 따라서 녹았다 고체가 됐다 그러는 거죠. 심지어 아래 끓이면 기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기체 고체 액체 이게 아주 분명한 그런 평소에는 약간의 고체고 그런 거죠. 이걸 보니까 말이죠. 이게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물적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라는 게 형태가 본질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변해. 형태가 굳기가 변해. 경도가 변한단 말이죠. 모양도 변하고 심지어 냄새도 변해. 열을 가하면 말이죠. 냄새가 안 나다가 뭐 좀 나다가 아예 없어지다가.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이란 건 뭐죠? 본질이란 건 적어도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밀랍이 지닌 본래적인 성격, 밀랍이게끔 만들어주는 특성, 이게 뭘까? 형태? 아니야. 냄새? 아니야. 뭐 촉감?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흔히 우리 바깥 세계는 물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식의 어떤 다양성, 어떤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한 가변성을 지닌 여러 가지 면모 중에 어느 부분이 본질이냐 이 말이죠. 어느 부분이 본질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이제 머리를 한참 굴려요. 그래서 얻은 답변이 물체의 세계는 어떤 경우에도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색을 아무리 바꿔도 형태를 아무리 바꿔도 그렇죠? 뭘 가져야 된다? 부피, 연장성을 가져야 된다. 물체라면 연장이라는 말이 좀 이제 그 익스텐션인데 연장 이건 우리말로 쓰면 부피예요. 부피, 길이, 넓이, 높이. 쉬운 말하면 부피.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어떤 특정한 입체적 부피, 이건 반칙 아니다. 물체라면 이건 변할 수 있어요. 색도 변할 수 있어요. 굳기도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식으로는 저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물질이라면 부피가 있어야 된다. 쉬운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서는 의심할 수 없는 것, 연장을 지닌 물체가 있다는 것.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연장에 속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생각하는 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유실체, 생각하는 실체, 연장된 실체, 연장실체. 그래서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리적 세계의 근본이 되는 연장실체, 그 다음 사유하는 인간에서 발견되는 아주 근원적인 사유주체인 사유하는 실체. 이게 유명한 근대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원론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다. 사고라고 하는 실체, 사유주체라고 하는 것. 문맥을 좀 바꾸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실체. 그 다음은 물질실체. 정신과 물질 두 가지가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의심을 해요. 이게 이제 흔히 극단적 회의주의 장치라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데카르트가. 그런데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은 저기 물질이 연장을 갖고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혹 말이죠. 어떤 악령이 있어가지고, 악령, 사탄 있어가지고, 내가 분명하지 않은 건데, 분명한 것처럼, 명석판명하지 않은 건데, 명석판명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금 사기를 치고 있으면 어떨까? 사기를 치고 있으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걸 근거한 모든 물질 세계에 대한 판단, 수학적 판단, 다 명석판명하게 내가 참이다라고 느끼는데, 판단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악령의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떨 거냐? 이게 17세기의 사유 실험인데 20세기에 와서 1981년 제가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학원 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힐러리 펀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펀남. 분석 착한 사람인데 하나의 제안을 해요. 인간의 뇌를 이렇게 닿지 않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간의 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 적당한 영양을 공급해요. 관을 연결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다양한 그 부위에다가 그 기능별로 대형 컴퓨터에 연결시켜요. 가까이 곳에다가.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줘요. 그럼 뇌는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가능하겠나 안 하겠냐 물어봐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라. 예, 영양 공급해요. 영양. 그래서 살려놔요. 아주 건강하게 살려놔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의 가설이에요. 영양을 공급한단 말이죠. 영양을 공급하고 시각 중추에다가 시각 중추와 연결된 컴퓨터. 청각 마찬가지. 그 다음은 촉각 마찬가지. 인간이 느끼는 온갖 감정, 감각과 관련된 모든 코드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여기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수시에다가 자극을 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 자극이 스파크가 나겠죠. 그럼 보통 우리 뇌는 전기적 그 과정에서 뉴런을 통해 들어오는 그 전기 과정을 해석하는 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통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의식인데 이놈이 그걸 해요. 뇌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렸을 때 친구가 저기 있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맛있는 피자가 한 덩어리 있구만 내가 먹어야겠네 할 수도 있고, 졸려 잠을 자야겠어 할 수도 있고, 그거 전부 다 컴퓨터가 주는 이른바 정보란 말이죠. 전기적 자극 정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중론이란 말이죠. 바로 이걸 우리는 이제 악령이라 합시다. 악령이라고.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멍한데 어떤 악령이 내가 다양한 걸 보고 누구 만나고 여기서 강의하고 여러분 듣고 있고 전부 다 이게 지금 다 악령이 조작한 거야. 이게 1981년도 얘기예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기상천외한 게 나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저번에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이 아닐 확률이 15분의 1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 세계일 수 있다 말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아주 가정이 아주 독특해요.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도 우리는 여기서 보고 듣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속에 사는 이러는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건 사실은 지금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훨씬 후에 인간이 그 AI와 결합해가지고 거의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획득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슈퍼후면, 그러니까 아주 인간을 초월한 정도의 능력을 지닌 인간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존재로 지금 기계론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러면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조상들을 돌아보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재미로든지 뭐로든지. 우리는 그 재미로 만든, 그들이 재미로 만든 세계 속에 우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머리에 그려졌어요? 우리가 어떤 세계라고 잘 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먼 수세대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 또는 기계가 만들어 놓은, 재미로 만들어 놓은, 아니면 또 어떤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세계 속에서 재구축해 구성해 놓은 세계란 말이죠. 프로그램 속에,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 말이죠. 우리는 여긴 인간도 뇌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것이 아닌 확률.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무한히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세계는 무한히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무한히 많은 세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건 무한분의 1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다. 이게 현실이 가능 확률은 무수히 많은 가상세계 분의 1. 그냥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10억 분의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바깥 세계,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붙잡히는 거냐? 아니, 붙잡혔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호전몽에 나오는 그 얘기.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의식, 그것이 만드는 가상들이 전부 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이 모든 감각에 주어진 여건들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 이거죠.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당시 어떻게 넘어갔냐, 이 국면을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딱 하나. 만약 그걸 넘어가는데 데카르트가 성공했다면 오늘날 이런 가설은 안 나왔겠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악령을 배제하고 신, 좋은 신, 선한 신, 우리를 속이지 않는 신. 왜냐하면 속인다는 것은 결함이다 말이죠. 결함. 완전하지 못한 자다 말이죠. 완전한 자는 속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에. 악은 결함이다. 그러니까 선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신이 존재가 있으면 그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내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신이 보증해 주니까. 신은 적어도 속이지 않을 터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을 증명해요. 세 가지로 증명해요. 세 가지로. 오늘날은 이거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일이 내가 여기 소개 안 하겠어요. 신을 제가 증명해가지고 이 선한 신이 있는 한 우리는 명석 판명에 지각하는 것을 참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신과 두 개의 세계, 정신과 정신실체와 사회실체, 그리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라고 하는 실체.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된 걸로 하고 그 다음 문단 갑시다. 자, 이랬는데 그러나 데카르트의 사고 과정을 검토한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그의 체계의 이러한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데카르트를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데카르트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태, 즉 사고 내용과 사고의 주체를 혼동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정당한 지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판인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고 행위가 있으려면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심지어 수학적 진리까지도 의심한다고 할 때 이러한 사실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다만 사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있다는 말은 단지 어떤 정신적 내용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로부터 사고하는 주체의 존재를 추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래서 후일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할 것이라는 악에 찬 비난을 하기도 했다. 자, 이 얘기는 20세기 이후에 생겨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의심하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 내가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 집합이죠.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행위가 있어요. 액션이 있단 말이죠. 사유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 주체가 있어야 돼. 사고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빨간색이 홀로 있을 수 있느냐? 60kg이면 무게가 홀로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랬죠. 그거는 있으려면 무언가에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다. 그때 의지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쪄받쳐 주는 자, 홀로 존재하는 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라고 했어요. 실체하고, 그래서 이것에 붙어 있는 자를, 붙어서 존재하는 놈들 속성 또는 우연자라고 하기도 하고, 속성. 그러니까 빨강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말이죠. 이런 건 속성이에요. 그래서 실체에 의지해서 실체를 규정해요. 실체가 이런 놈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은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엇인가의 빨강, 무엇인가의 60kg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실체가 그냥 이게 뭐가 됐든 뭐 의자가 됐든 뭐 아니면 뭐 탁자가 됐든 이건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속성이다. 속성. 그러면 이것이 있으려면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어야 돼. 이거를 데카르트는 나라고 하던 거, 자라고 하던 거, 자아 실체.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또는 주체가 되는 내가 있습니다. 그 실체다. 마치 사물에 실체와 속성이 있듯이 나에게도 실체와 속성이 있어서 실체는 자아 자체이고 속성은 생각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생각하는 실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유실체, 생각하는 실체. 그러니까 이 범주는 이런 식으로 사물, 존재자를 이렇게 분석한단 말이죠. 실체와 속성으로. 요 범주는 데카르트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타당한 거라 봤단 말이에요. 타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강이 있다면 빨간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실체 속성의 범주의 근본 규정이에요. 그냥 빨강 혼자 있을 수 없다. 생각 그대로 혼자 있을 수 없다.
생각이 있다면 생각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요 범주적 규범을 의심하지 않아 받아들이는 거야. 전통 한 2000년 전에 온 비롯된 전통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나는 있어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판은 뭐냐? 비판, 현대철학자 비판하니까 이 범주, 이거 의심해. 이거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건 인간의 말이 만드는 것에 불과해. 여기서 확실한 건 생각이 있다는 것밖에 확실한 게 없어. 생각 뒤에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는 건 이건 추론한 거야. 여기로부터. 이런 범주를 거쳐가지고. 이건 빼.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하는 액션만 있단 말이야. 액션만. 그러니까 자아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의도와는 조금 상관없는 비판이긴 한데,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명석하고 판명한 것만 찾으면 됐으니까 굳이 그게 자아가 있든 없든 생각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비판은 그래요. 비판은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확실치 않다. 그거는 의심해볼 만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성급하게 전통에서 내려온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를 그냥 수용해가지고 그걸 자기 경험에 적용해서 부당하게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주체를 부당하게 추리했다. 이게 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지금 저자도 이건 정당한 비판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거기서 얘기가 좀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닌데,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문맥에서. 공기가 있다는 건 어떻게? 예. 공기. 공기가. 거기에 대한 물체로서 어떤 공기에 대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있음의 그 근거가 직접적 감각일 필요는 없어요. 직접 내가 보고 해야 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실험적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지금은 그런 방식이 있지만은 예. 데카르트가 있던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물론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빛이 소리가 지나간다거나 빛이 지나간다거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 이게? 중력장에서 힘이 이렇게 흘러가. 이게 힘이 어떻게 전달되지? 텅 빈 공간에서 뭔가 매질.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진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추론. 그래서 유명한 게 뭡니까 그게? 에테르란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가상의 존재를. 우주에는 에테르란 게 꽉 차 있다. 그걸 통해서 그게 매질되니까 그걸 통해서 물질이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 납득이 잘 안 되죠. 납득이 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 수로라고 하는 그 문법적 구조가 있어요. 문장은 주어와 수로 되어 있죠. 주어 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에서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체예요. 실체. 이 수로에 해당하는 게 속성이고. 그래서 이게 없는데 수로만 있어? 그럼 이건 이상하잖아. 하얗다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체가 없다니까. 빨강만 있다는 얘기야? 60kg 그러면 공중에 떠다닌다는 얘기야? 당장 그렇게 이제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실체가 없다며. 그러면 벌써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대체 고정된 뭔가 어떤 안정된 어떤 기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양한 성질만 떠다니고 있어?
사람의 뭐 생각만 떠다니고 있고. 어떤 것 같아요? 봅시다. 그냥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저 사과는 빨갛다. 저 사과는 실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분석하면 두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저것은 사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것은 뭐죠? 빨갛다. 그밖에 이거 저것은 맛있다. 저것은 어디에 있다. 다양한 수를 내가 붙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다 언제나 주어는 저것. 저것이 뭐야, 근데? 저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저것이 뭘 가리켜요? 이게 지금 실체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 실체. 진짜 실체. 온갖 속성을 딱 갖추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실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무슨 옷을 입었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온갖 나에게 진실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속성들의 감지자. 그걸 딱 지니고 있는 자로서 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만 저거예요. 저것은 약간 이런 다양한 속성, 성질, 본질 꽉 다 지니고 있어요. 저것은 뭐냐? 저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시어죠. 이 말을 하는 사람과의 시공간적 관계에 맺고 있는 어떤 지점을 가리킬 뿐이에요. 특정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했던 건 이런 수로들의 집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수로 집합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무엇인가는 내부 속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것에서 우리가 파악할 속성은 전부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이것은 아무 속성 없는 거예요. 속성이 없다 이거는. 속성은 다 여기 속하니까. 이건 무속성이죠. 무속성. 실체는 범주상 속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여러분에서 내가 가진 성질 다 빼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있겠죠. 성대모사 난 못됐어. 난 얼굴이 이뻐. 난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그 성질이에요. 이걸 다 빼보세요. 뭐가 남나?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체가 무속성이라는 건 인정할 수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없다 말은 분명하게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속성이라 그러면은 속성은 성이 앞에 속자가 있죠. 이게 이런 식의 뭡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자, 이게 속성이 없더라도 이건 무엇인가로서 어떤 썸씽이 있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말을 못할 뿐이지. 말하면 다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말하는 거. 이건 말하지 못하는 무엇에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바탕이 되고 있지 않냐? 이거 없다고 해버리면 이거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할 때 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이 속해야 되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범주상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그냥 좀 성질로 바꿔요. 성질 상관없어요. 성질들. 그럼 말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 성도 필요 없는 질. 어떤 특질들이 있고, 자 그것들을 지닌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 접근하면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대비된가 속성이 없는 거예요. 텅 빈 놈이란 말이죠. 이런 게 있느냐? 이거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있다고 할 수 있냐? 성질도 없는 건데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텅 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이 범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범주를 가지고 사물을 기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소박했다. 일상의 언어, 주어, 수어, 구조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사물을 재단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사물이 그런 게 아닌데 단순히
뭡니까 실체 속성으로 이렇게 딱 붙잡히는 게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너무 성급하게 확신했어요. 우리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 수어로 실체는 주어고 속성은 수어고 그거 딱 맞는단 말이에요. 언어와 세계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맞아. 그래서 존재하는 놈들은 실체라 그럴 거야. 그것이 가진 다양한 성질을 속성이라 그럴 거야. 이건 뭐 틀림없어 라고 해서 그걸 형이상학에서 범주로 해서 범주화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범주를 가지고 똑같이 지금 데카르트는 자라고 하는 실체를 끄집어냈단 말이죠. 자. 근데 실체로서의 자아는 사실상 무슨 텅 빈 거단 말이죠. 텅 빈 것.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 하는 순간 속성이에요. 그거는. 이건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알 수 없는 것. 있다 해도 그런 걸로 이제 보조고서 범주상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심지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그럼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세계, 인식 세계 밖으로 나가버려요. 인식의 세계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존재가 그런 거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존재를 탓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 시도를 탓해라. 실체와 속성으로 존재를 분석하고자 했던 그 범주적 도식을 거부해야 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급하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나가서 현대 사람들은 현대 철학자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소수입니다만 이런 식의 그 범주와 도식 이걸 아직도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있긴 있습니다. 다 이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부하는 쪽이 대세죠. 요즘 뭐 워낙 이 물리학 쪽에서 많은 것이 규명돼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뭐 양자역학 이쪽이 뭐 거의 실체였어요. 끊임없는 전기적인 흐름뿐이지 에너지 흐름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물리적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에너지의 충돌이고 전기적 흐름일 뿐이에요. 뭐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거 갖고도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야. 이건 우리 전통적인 법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해 못해요, 양자역.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 학부 때 화이트 철학하면서 그 연구했다가 그걸 꽤 그래서 관심 있고 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강의도 들어봤고 책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몰라요, 지금도. 대강만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존재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 문법에 적어도 그 예속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탁 붙잡으려고 하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 언어는 어떤 걸 잡게 된 거냐? 이게 딱딱하게 구성된 이런 거.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 나무, 탁자, 뭐 신발, 모자, 내 친구, 뭐 커피 한 잔. 이런 걸 붙잡게 만들어 놓은 게 말인데 그걸 가지고 존재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미시한 세계의 사건의 흐름을 쫓아가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과한 거죠. 욕심이. 그런 겁니다. 가도는 비상도라는 그런 관점하고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죠? 도덕경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온다는 말. 그러니까 그 문맥은 좀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물의 규정에 매달리지 말라 그런 뜻의 의미니까 그건 조금 문맥은 다르지만 저는 언어의 한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죠. 언어의 한계를. 그래서 실체가 나와서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와 속성이라는 건 잘못된 거야? 네, 잘못된 거야. 뭘 한참 그럼 얘기했어. 그냥 넘어가지. 그런데 이게 그래서 남아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철학인데 화이트헤드 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동안만 있습니다. 작동하는 동안만 작동의 주체로서 작동을 멈추면 사라져요. 또 작동을 시작하면 또 생겨나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화이트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나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까닭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까닭은 끊임없이 숨 쉬고 끊임없이 뭔가를 소화하고 있고 뭔가의 에너지 교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뭔가 액팅하고 있어요. 액팅. 끊임없이 활동. 여러분 몸소리 한번 가만히 들여 반성 한번. 인트로스펙션. 내성을 통해서 나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폐가 끊임없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호흡하는 데마다 허파에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양한 혈관, 미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내 장기 가까이 곳곳에다가 노폐물을 건져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잠을 자든 쉬든 뛰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 몸 전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액팅하고 있다. 액팅. 그럼 이걸 관장하는 나가 있다고? 이거 없단 말이죠. 이 액팅하는 동안에 이 액팅의 그 수행자로서 있을 뿐이야. 액팅의 수행자로서, 행위의 수행자로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저희가 하면 내가 생각한다, 생각하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생각의 수행자로서. 그 생각을 떠나 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로 행위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것이 가끔씩 행동한다라고 하는 도식은 존재를 이해하는 적절한 범주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행위자로서 수행자로서의 존재가 있을 뿐이다. 그 행위를 멈추면 그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와 작용과 존재는 외연이 같다. 나는 뭐 하는 동안만 있다 말이죠. 인간은 그 확률론적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건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과 무관하게 그 행동이라든지 어떤 특성의 다양한 어떤 그런 주변적인 흔히 성질, 속성, 특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 이 담지자로서의 나, 텅 빈 나 말이죠. 순수한 자, 그런 게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 행위가 있다는 것하고 이게 대립되는 하는 행위가 없다로 이렇게 봐야지 행위의 어떤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 그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위의 주체가 없다면 그 행위와 행위 주체는 또 나눠요. 또 이분화돼요.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든 규정할 수 없지만은 행위가 있다, 행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행위가 있는데 주체가 없다 이건 행위가 예를 들어 지금 속성에서 속을 때는 성들이 많이 있다면은 질이 있다면은 그러한 성이 구현되는 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구현된 그것만 있어요. 구현된 그것만. 구현된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되고 있는 그것만 있는 거. 그 말하고 있는 선생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이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이거 뭘 통해서 구현되느냐는 어떤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를 들이마시는 가운데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죠. 보고 뜻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걸 다 딱 접어버리는 순간 나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바로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 관계가 있다 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같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를 행하는 그 주체가 없다 이건 아니, 지금 내가 이게 행위만 있고 한 얘기는 주체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주체를 자꾸 끌어들어오면 제가 말을 자꾸 다시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야말로 절대 무위에 있다. 절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다. 만약 실제로 이게 물리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 세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난 없지 뭐 거기 내가 뭐 있어요. 그러면 세포가 다 죽었는데. 행위하지 않는 거지 없는 거라. 아니 그때는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어떤 물질이지. 물질로서 행동할 거예요. 생물학적 유기체의 그 고기 덩어리로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다음 그게 변하면 나중에 그게 변한 어떤 다양한 그 화합물로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건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그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예, 법률계에서 예. 범죄 행위는 있대, 범죄는 없다. 또 불교에서 너 업보는 있대, 업보를 지은 작전은 없다. 그래, 그건 비슷합니다. 그건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 불교에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보통 게 그러니까 범죄자 막 처벌하라. 예, 예. 범죄자는 없다 이거야. 행위만 있다 그러죠. 행위만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간 얘기예요, 물론. 근데 이제 그게 뭐 존재라는 그 자체의 디피니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집착하지 말라. 그 집착이 뭡니까? 그 자기의 자기 집착. 그러니까 불변한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부착하는 그게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존재라는 게 뭐 독립적인 실체가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식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은 버클린가 그러죠? 의식되는 것이 존재한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의식된다. 예. 그래서 인식론하고 존재론은 뭐 같이 막 이거거든요. 이걸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존재의 그 데피니션 그 문제. 그렇긴 한데 지금 데카르트 우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데카르트가 이러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한 주체가 있어야 돼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 뭔 소리야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뭔가 그 주체가 있다는 건 너무 나간 얘기야. 이걸 지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충 설명으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생각하는 행위가 액팅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 뒤에 액팅의 주체, 서브젝트, 밑바닥의 어떤 실체,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그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일상의 그 뭡니까 언어, 주어 수로의 언어에 그 속박이 돼 있어서 습관화돼 있어서 그걸 자꾸 찾는 거지. 그거 실제로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입증할 거냐? 간접적으로 물리적 세계를 봐라. 고정된 거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끊임없이 에너지의 장이다, 에너지 교환의 장이단 말이죠. 네. 거기에 딱 붙잡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것도 얽히고 설켜서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고정된 건 아닙니다. 결국 끊임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상호관계 속에서 힘이 상호작용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 딱 불변한 무엇, 다양한 성질을 뿜어내는 어떤 존재, 동일자 말이죠. 뭐 기독교 철학 미뤄온다면 뭐 영혼 같은 거 말이죠. 자, 영혼 불멸하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런 거. 물론 종교에서 믿을 수는 있어요. 교리로 가르칠 수는 있고. 그러나 사이언티픽하게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어리석은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 고디아스가 교변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예.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내가 생각한다. 예. 생각하는 난 주체를 얘기했잖아. 예. 근데 주체를 생각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인식되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없고. 나는 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예. 나는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음. 우리 같은 좋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내가 오늘 인식하는 것도 뭐가 생각하는 것도 뭐냐? 그건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해요. 그런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평생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느끼고 살아온 그 도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중요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그럼 세계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이죠. 그럼 뭐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그럼 생육해 왔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나를 중심으로.
거짓말하지 마. 남의 훔치지 마. 나라는 주체가 있단 말이야. 자율적인 주체. 모든 행위의 주체. 내가 관리자로서의 주체. 액팅의 주체가 있다고 우리는 그 전제하에 모든 사회적 약속 체계 속에서 우리가 활동해 왔단 말이야. 성장해 왔고. 그걸 갑자기 없다고 하니까 뭐 이런 소리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상식과 위배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건 상식의 세계로 남겨놓고 한 차원 벗겨서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식의 세계에서 꼽히고 사용하던 그 온갖 담론의 범주들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아까 얘기죠. 아무 속성 없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 범주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존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조금 사실은 이 얘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얘기여서 쉽게 납득하시는 분은 아는데 또 이제 평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별로 그 영양가가 없는 것 같은데 영양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 그래서 그 20쪽 이제 중하단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비판해 놓고 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떤 것을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자아가 없으신 그렇죠. 고르게아스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든 것은 단지 가상일 뿐이고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을 빌자면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 대다수가 이러한 백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감이나 반감의 문제가 아니다. 신의 기질을 지닌 일부 철학자들이 무엇라 말했든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대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지는 소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식하고자 해야 한다.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그 문제에 도전해야만 한다. 자, 마음에 들다 안 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지성을 가지고 말이죠. 냉정하게 한번 문제 접근해보자. 어떻게 이 회의주의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말이죠. 식물학자, 역사가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는 모두 사물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전제 자체가 여기서라는 건 회의주의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전제 자체가 음시되고 있다. 이것은 특수과학의 이상 무엇인가가 필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 즉 철학의 역할과 중요성이 곧바로 드러나는 경우 중에 하나이겠다 말이죠.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인식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연역해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르게아스 같은 회의론자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전제마저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역할 때 따른 규칙까지 의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한 선택지다. 다음 문단.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 세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우리는 회의론자가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상 조리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의론자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앞뒤가 충돌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예컨대 물리학자들이 가설을 검증하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과연 그의 가정들이 확증되는지, 다시 말해 그의 가정들이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그의 주장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잘 조화가 되느냐,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르기아스가 부정하는 온갖 것들이 명증하지 않은지, 즉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또 그 방법일 수 있겠다. 세 가지 가능한 반론의 방식을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것들을 조금 상론하고 있어요. 첫째의 길,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범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첫째의 길은 이미 고대에 답사된 적이 있다. 회의론자가 아무리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의 명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식될 수 있고 확실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회의론자는 이 점을 깨닫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손가락만 움직여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 사상의 거장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에게는 그럴 권리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회의론자는 어떠한 의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회의론자는 식물과 같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식물과 논쟁할 수 없다. 식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저 그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고 나서 설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22쪽 상단에 그런데 나는 이러한 논증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수리 논리학이 이런 반론에 대하여 심각한 반론을 다시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소위 유형 이론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여기서 이 다소 복잡한 이론에 관해 논의하지 못하지만 내가 방금 개괄한 논증은 지나치게 싫어하지 않는 게 좋겠다. 방금 개괄한 논증은 위에서 말한 회의론자가 자기 모순을 범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방식의 반론,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설득력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반론이 이미 재차 반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회의론자가 자기 모습을 본받는다는 말은 자기 모습을 보면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는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무시돼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그 뭡니까? 이게 속담이라나? 속담이 아니죠. 옛날 그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 그 모든 크레스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들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참이면 거짓말이네. 그죠? 내 말이 거짓말이야 참이죠. 충돌한다. 충돌. 무엇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참이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도 모를 거 아니냐? 그죠? 거짓이요. 최소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려면 하나는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예?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럴서 해보여 어떻게 보면 그럴서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20세기 초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걸 반박해요. 버트란드 러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집합 수를 집합으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좀 별도 나가요. 집합론이라 집합론에서 집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뭐 중등학교 때 배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합은 집합에다가 뭐가 있나요? 원소가 있죠. 원소. 집합의 구성원, 멤버. 근데 집합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합의 성원이 자기 자신을 성원으로 가지는 집합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집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원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집합 A가 있으면 A는 집합에 A가 들어가고 1, 2, 3 자기 자신이 성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집합의 원소 가운데 자기가 원소가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런데 집합 B는 자기 자신은 원소로 가지지 않아요. B는 없어. 1, 2, 3만 있어. 이런 것들은 뭐 자연수의 집합, 자동차의 집합, 인간의 집합 다 그래요. 보통 자연물의 집합은 자기 자신 원소일 수 없죠. 왜냐하면 집합은 만약 자동차의 집합은 자동차가 아니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소 갈 수 없어요. 요 집합은 요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에서 원소가 될 수는 없죠. 그건 집합이니까. 1, 2, 3은 자연수니까 집합이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집합 자체가 자연수의 집합의 성원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해 잘 안 돼요? 사람의 집합, 한국인의 집합. 그럼 A, B, C, D 다 한국 사람 집합 구성원이 되죠. 근데 한국 사람의 집합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합 속에 들어갈 수 없죠. 한국인의 집합 속에 들어갈 수 없죠. 잡아냈어요 지금 제 말을? 자기 집합 그 자체가 그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원소가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집합도 있고 원소가 될 수 없는 집합도 있다. 근데 원소가 될 수 없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놓고 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집합, 한국인의 집합, 또 뭐 내가 자꾸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 가라는 자동차, 나라는 자동차, 다라는 자동차 들어가겠죠. 한국에 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들어간단 말이죠. 자연수법은 1, 2, 3 들어간단 말이죠. 4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거 문제 없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A, B, C 1, 2, 3를 소원소 갖고는 각각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은 이 집합 자체 이 속에 원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 속에 있는 거는 하나같이 개체란 말이죠. 이건 집합이잖아요. 집합은 자동차가 아니잖아. 자동차의 집합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의 집합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수의 집합 1, 2, 3, 4는 그 자체가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성원으로 가지지 못하는 집합. 자기 자신을 자신의 원소로
가지지 못한다. 집합.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리세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성원, 원소로 가지지 못하는 집합들의 집합을 생각하세요. 이것들의 집합, 이런 집합들의 집합. 자기 자신을 원소 갖지 못하는 집합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거 그렇죠? 이것들이 집합을 생각하는 말이죠. 또 다른 큰 집합, 대집합, 그렇죠? 이걸 소집합이라고 하면 이해죠? 그럼 이 집합은, 이 대집합은 대집합 말은 없어요. 내가 지금 설명의 편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원수로 가지지 못하는 집합,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의 집합, 이게 다. 이 집합은 이 규정에서 보면 어떨까?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두 가지 값이 없어요. 갖느냐 못가 둘 중에 하나죠. 갖는다 해봅시다.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성원이 못 돼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원이 돼버렸잖아 이미. 모순이잖아요. 모순이. 반대로 가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신을 원소 갖지 못해 해버리면 조건에 부합하잖아. 원소 조건에.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집합이니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들어가. 그러면 못 들어가는 데다 답이 나오고 들어가지 못해 하면 들어가. 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죠. 어느 경우든 모순이 돼요. 이건 머릿속 조금 생각해 봐야 돼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이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 뭐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역설, 패러독스가 일어나는가? 러셀이 생각해서 아까 러셀이 이걸 했다 그랬죠?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러셀이 왜 이런 패러독스? 응? 이 패러독스란 말은 이게 말에 반한다 말이죠. 패러독스.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반대가 나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반대가 나오고 어느 쪽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이 패러독스,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럴까? 이거는 집합을 이런 집합에다가 요 대집합을 너 네 건 가지나 안 가지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집합은 이렇게 집합 있잖아요. 아까 자동차 집합, 뭐 자연수 집합, 인간 집합 이거 집합 이렇게 묶었잖아요. 무슨 대집합이라고 해서 요 대집합을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개가 달라. 그러니까 메타 차원이야. 집합들을 놓고 하는 얘기야. 그 얘기를 자기 자신에 적용했어.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모순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했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 말은 하늘도 모르겠고 땅도 모르겠고 뭐 과거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이런 말이지. 그 모르겠다는 걸 모르겠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로 치면 메타 언어가 있고 오브젝트 언어가 있어요. 대상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합시다. 뭐 얼마 있죠. 이걸 향해서 이 친구가 몽땅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건 대상 언어고 이건 메타 언어예요. 언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어에 대한 언어. 그런데 이건 몽땅 거짓말이야 한 그 주장을 대상 언어를 향해서 한 건데 자기 자신에 적용해버려. 이것도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것도 거짓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처럼 역설이 나와요. 이게 거짓이면 참이 되고 이게 참이면 거짓이 되고 역설이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이걸 구별하지 않아서 이걸 오더
타입이란 말 그 말이야. 유형 이론의 유형이란 말이 있었죠 아까? 타입 시오리. 유형이 이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야. 서로 구별해줘야 되는데 이걸 뒤섞어서 그 하위 집합과 상위 집합을 뒤섞어서 하위 집합에 대한 규정을 그 상위 집합에다가 적용해버리면 패러도스에 걸려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그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역설이 나온다. 스스로에게 지시하면 이걸 자기 지시의 역설, 셀프 레퍼런스, 자기 지시 역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주는 까닭은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챗 GPT나 뭐 그런 거 혹시 집에서 쓰시나요? 그러다 물어보세요. 자기 지시인데 이게 뭐야? 물어보면 그거 쪼르륵 설명해줘요. 셀프 레퍼런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은 다양한 인식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걸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 자체다 적용해 버린단 말이죠. 자기를 지시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 역설이 나온다. 집합도 하위 집합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 적용해 버리면 역설이 나온다. 이것도 일종의 집합론적 역설, 자기시예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자기 지시의 역설.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주면 역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은 자기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런저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글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로 이해하고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역설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 좀 받을까요? 그러면 혹시 조금 딱딱하죠? 이건 재미없는 분야입니다. 이 동네가 이게 뭐 좀 조금 내가 옛날에 강의하면 학생들도 좀 이렇게 좀 보니까 눈깔이 좀 돌아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주체하고 속성의 문제도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지속성. 속성하고 그 주체가 메타 영역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무관해요. 이거. 아까 그 행위였던 그걸 따질 때 행위 자체는 아니 왜냐면 유무로 대립은 될 수 있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분류 체계와 상관 있는 거고 이거는 분류 체계와 그거는 존재의 지평에서 존재를 이렇게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고 이건 다 같은 존재죠. 하나같이 존재하는 것 existent 또는 being이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존재하는 것들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반적인 틀로 분석하면 그 자체로서의 실체와 그것이 있는 다양한 속성으로 나눌 수 있어. 요건 스스로 있는 거고 요거는 항상 이것에 이렇게 의존해서 있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기는 메타적 차원이 없어요. 사물을 그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다양한 사물을 특정한 도식을 통해서 딱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실체와 속성으로 되어 있다. 모든 존재 예외 없이. 그게 인간이건 신이건 하다못해 책상이건 강아지건 공희적인 된다. 같이. 그래서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범주. 형이상학적 범주.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론의 기본 범주. 존재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존재를 보편적으로 탐구할 때 모든 존재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틀, 가장 보편적인 유개념, 그거를 실체와 속성이라 그랬어요. 자, 또 뭐 있으세요? 질문할 거? 뭐 잘 모르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갖고 낙담.
몰라도 크게 세상 사는데 그 뭐 문제 없어요. 예.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왜요? 아니 이거를 그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자기 주장을 할 때 피해가야 되거든요. 피하기 위해서는 그 기법을 배워야 돼요. 숙달해야 돼요. 질문이 탁 들어오면 그걸 탁 받아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법을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해요. 올바른 얘기를 하면서도 전달이 안 되면 뭐야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그 모험의 상황을 숙지하고 미리 익혔다가 반론이 들어오면 탁 해명하고 치고 나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철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그냥 네 말로 바꿔 이해해봐. 그러니까 뭐 이해했냐 못했냐를 물어볼 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고자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로 내가 한 얘기를 해봐라. 내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당신 얘기로 바꿔서 한번 해봐. 그걸 제대로 술술하면 이해한 거예요. 그럼 못해서 버벅거리면 이해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저러니까 있구나. 뭐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나 크게 되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 드시는 분이 있고 이건 좀 말아서 내가 나중에 좀 써먹어야겠다 하면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런 거죠. 뭐. 철학하는 사람들은 IQ가 한 16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모든 전문 학문이 물론 진짜 천재성을 요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수학 100% 인정합니다. 수학은 20대 때 수초보가 나요. 20대 때 자기 성적을 못 내면 두가지 모두 끝나요. 그건 그야말로 천부적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밖의 학문은 수학 아닌 건 다 도토리키적이에요. 도토리키적이. 노력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질이 조금 있어야겠죠. 아주 스스로 이제 그 지진아 같으면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않고 만한 카만한 정도의 수준만 되면 보통 수준만 되면 그 다음 다 노력입니다. 노력. 100% 노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 요즘도 뭐 그런 분위기인데 대학원 좀 가면 그리고 우리도 학부 때부터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는 몇 개 못 들어요. 수업 시간에. 진짜 배우는 건 동료들하고 선후배들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읽어요. 끊임없이 토론해요. 한 3시간씩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걸 이제 옛날에 스타디 그룹이라 스타디 그룹. 그래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엄청 배워요. 거기서 수업에서 못 듣는 거 엄청 배워요. 거기서. 그게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서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서양에서도. 그게 이제 동료한테 배운다고 해서 동료한테 배운다고, 친구한테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피어 리뷰, 동료한테 검토받고 동료한테 평가받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대학의 그 학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고 뭐 받아 적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참여해서 훈련하는 건데 그 훈련의 장은 선생님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관여 안 해줘요. 그냥 몇 마디 해주고 그냥 가버리지. 이제 텍스트 읽는 거는 다 학생들끼리 서로 관심 맞으면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6명도 좋고 그래서 하는 거죠. 노력입니다. 100% 노력입니다. IQ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